안녕하십니까. 20일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1 사회팀 김남일 기자입니다. 오늘 20일의 생각은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기사 박근혜 비선 리더십을 다룹니다. 문고리 권력 보좌진과 그림자 실세가 그녀를 움직인다 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원래 불안한 권력, 정통성이 없는 권력, 남을 믿지 않는 권력자일수록 공식 계통과 절차가 아닌 비선 조직, 비선 라인을 활용하기 마련입니다. 권력자를 등에 업은 비선 라인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되어 자신을 거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실세로 군림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문고리 권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후보 비선 조직을 밀착 취재한 한겨레 21 정치팀 송호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세현장 따라다니라 옷차림이 아주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예, 일종의 전투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요. 옛날에 파라코로 지내던 시절에 천하장안 네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이현, 하정일, 장순규, 안필주 이 네 사람의 성을 딴 게 바로 천하장안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후보에게는 이정안 이 네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이춘상 보좌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이분들 성을 따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 이춘상 보좌관부터 얘기를 짧게 해보죠. 최근에 그 유세도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이춘상 보좌관이죠. 이 박 후보가 매일 뭐 빈소를 찾아갈 정도로 상심이 컸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저희도 취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상황이에요. 그 주말에 뉴스로 이춘상 보좌관이 갑자기 이런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뜨셨다 이런 저도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느냐 과연 매체가 이런 원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한 결과 개인의 불행과 그다음에 공인으로서의 박근혜 후보가 갖는 리더십의 문제점은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진지한 스탠스로 다뤄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기사 분량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이춘상 보좌관 쪽은 많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이제 축소시켰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때문에. 그 사실은 이 4인방이라고 흔히 언론이 얘기하는 이 네 사람의 보좌관들은 그동안 언론에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대선 앞두고 뭐 이제 무슨 뭐 예. 비선이다 뭐다 이런 기사가 몇 건 한겨레 쪽에서 나온 거가 다인 것 같아요. 그게 다였고 사실 뭐 고향이 어디고 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살아왔고 박근혜 후보 정치인 박근혜에게 합류한 것은 1998년 달성에서 그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이력과 이 개인적인 그 역사를 가지고 이래 오다가 어떤 계기로 합류하게 되었는가 전혀 밝혀진 바가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판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인 경력이나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공개되어 있어야 할 법한 그 기본적인 이 정보나 자료들이 하나도 이분들한테서는 뭔가 좀 드러난 게 없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어떤 박근혜 리더십의 좀 코어한 부분을 거꾸로 좀 들어가 보자 해서 라는 취지였고요. 저 이춘상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 대일고등학교 단국대 전기공학과를 나왔고 모 이제 전문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박근혜 의원실에 98년도에 합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특이한 것은 이분이 그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 때 굉장히 그 분개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연평도 포격 전후 상황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란 부분에서 좀 많은 뭐 박 후보에게 많은 뭐 조언을 하거나 이런 역할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공통적인 것은 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정말 끝을 찾을 수 없는 충성심이었던 것이죠. 끝없는 충성심. 끝없는 충성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춘상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신저에서 쓰는 이 대화명이 있는데 그 대화명이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약간 종교적 냄새까지 나긴 하네요. 그 충성심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어쨌든 십몇 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한 명의 정치인을 그렇게 보좌하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비판적인 지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박근혜 후보라는 한 명의 정치인을 보좌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거든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이춘상 보좌관 같은 경우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른 분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 비서관 중에 안봉근 비서관이 있죠. 이분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후보가 대구 달성군에 당선된 게 1998년 예. 보궐선거에서. 근데 그 이전부터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박근혜 의원으로 이제 갈아타신 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어떤가요? 그 이전에 어느 분을 모신 거죠? 그 양반이? 그나마 이제 이 네 명의 보좌진 중에서 안봉근 보좌관이 가장 비서관이죠. 안봉근 비서관이 가장 언론과 접촉을 많이 했던 아하. 케이스거든요. 그만큼 왜냐하면- 많이 공개도 됐을 뿐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수행을 담당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외부 일정을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따라다녔던 예. 보좌관이고,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표가 커터칼로 아. 예, 사고를 신촌인가에서 당했던, 유세하다가 예, 네네네. 예. 그때 현장에도 안봉근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는 박근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였죠. 아, 대표였나요? 근데 신분이 전 대표였을 네, 것 박근혜 전 대표를 이렇게 팔을 벌려서 앉는 이 장면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대체로 이제 비교적 다른 보좌진들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접촉했던. 아하. 그러나 이 안봉근 비서관 역시 개인 이력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었거든요. 접촉은 했지만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아왔는지에 네네,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었다. 근데 어쨌든 한겨레 21 취재 결과 이 양반이 1998년 그 달성군 보궐선거 전부터 예. 달성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김석원 의원 전 의원이라고 쌍용 쌍용그룹 전 예. 회장이었던. 근데 이제 그 달성군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석원 회장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시? 이름까지는 제가 뭐 김성곤 전 김성곤. 회장이라고 쌍용그룹 창업자지요. 창업자고 뭐 국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근데 그 이 김성곤 전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의 핵심 실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재정위원장을 지냈으니까 돈줄을 맡던 돈줄을 분이셨군요. 틀어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리 같은 그분 아들의 그분의 아들의 지역구였던 지역구였다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측근의 아들의 그렇죠. 지역구를.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그 김성곤 회장이 이미 이제 그 국회의원 활동할 때 본인의 지역구가 대구 달성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지역구도 그랬고 나중에 아들이 또 그걸 그렇죠. 거기에 받았고. 1996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게 되는데 2년 만에 그냥 의원직을 던지거든요. 던진 게 왜 던졌는지 그게 이제 그런가요? 알려지기로는 당시에 쌍용그룹의 경영 상태가 좀 많이 악화돼서 그때 IMF 뭐 예,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경영에 그랬죠. 매진한다라는 뭐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박근혜 아하. 의원이 당선이 된 거죠. 1996년에서 8년까지 김석원 회장 전 의원이 달성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이 안봉근 씨라는 분이 김석원 보좌관으로. 회장을 모셨던 아하, 그러니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측근 아들의 지역구에 그 사람의 보좌관까지 물렸다면 이게 이른바 저희가 이제 박근혜 후보를 말할 때 아버지의 후광을 뭐 등에 지고 나왔다 했는데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의 어떤 물려받은 거 말고 실제적으로 이게 손에 잡히는 것도 좀 굳이 물려받은 평가를 거예요. 하자면 이제 박근혜 대표가 뭐 그 새로운 미래, 어떤 통합의 이런 것들을 가치를 내걸고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단지 그냥 아버지의 그 박정희의 딸이라는 어떤 그 정책 후광 효과뿐만 아니라 그의 그러니까 당시 김성원 회장은 박정희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권력 투쟁 속에서 제거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박정희의 오른팔의 지역구였던, 그리고 그 오른팔의 아들의 지역구이기도 했던 그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본인의 정치를 시작한 것이죠. 여기선 대단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후광이라는 게 상징적인 후광뿐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후광까지도 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오른팔 아들의 보좌진까지도 까지 물려받은 것이죠. 지금 남은 게 이재만 보좌관인가요? 네, 이재만 보좌관. 이재만 보좌관은 어떤가요? 이 부분을 좀 짧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재만 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과 캠프의 어떤 그 측근들보다도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발언력과 입김이 센 사람이라고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정호성 비서관은 이분은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그 실제 여기 역할은 되게 크다고 제가 예, 들었습니다. 그 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여러 관계자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현재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호성 비서관은 이 네 명의 보좌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요. 어린데 담당하는 분야가 정무거든요. 정무와 기획. 그러니까 어쩐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하. 굉장히 핵심적인 조언을 하는. 그리고 사실 그 2007년이랑 현재를 비교해 보면 2007년에도 왜 경성 캠프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도 이 사람들 역할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이제 똑같이 그 네 명의 보좌진들이 박근혜 의원을 보좌를 했으니까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2007년에 이들의 역할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핵심적이거나 주도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공적인 결정의 많은 부분들이 그 캠프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따졌고. 따라서 이루어졌고 음. 다만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박근혜 후보에게 들어가는 정보의 어떤 관문이긴 했으나 어떤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가지 지금처럼 않았다. 뭔가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결재판 하나 못 내밀거나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당시 캠프 경성 캠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도 새누리당에서 핵심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 한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2008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박근혜 후보가 정치적으로 위축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친박 의원들끼리 모여서 모이기만 해도 말 나오던 그런 나오고, 상황.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뭐 예를 들어 친박 의원들을 불러서 뭐 밥을 먹는다 이러면 그것 자체가 뉴스가 된 상황.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음 편하게 하루에 1시간 이상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네 명의 네 보좌진, 명밖에 없었다. 특히 정무 파트를 맡았던 정호성 비서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정치적 상황이 2007년 뒤 5년 뒤에 현재 이 이른바 4대 초당 뭐 이런 정도의 말로 불릴 정도로 이제 기스등등한 어떤 보좌관, 비서관, 비선 조직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래서 대선 앞두고 뭐 사천왕, 황관 권력 이런 되게 거친 표현도 나오면서 퇴진론까지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올 나왔었잖아요. 초부터 알게 모르게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이 비서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개적으로 거론됐던 것은 지난 10월 예. 이른바 새누리당의 이 소장파 의원들이 일부 친박 핵심 측근들과 함께 이 4인방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퇴진해라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이런저런 결론 속에서 퇴진 안 했죠. 아사무사하게 넘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최경환 의원만 이선으로 후퇴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충 정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박 후보는 이분들하고 계속 정치적 운명을 함께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최경환 의원의 역할보다 박근혜 후보는 이 네 사람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얼추 그냥 연수로만 따져도 14년 정도를 지근해서 15년 정도 되죠. 14, 15년을 지근거리에서 정말로 모시고 수발을 든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얘기를 들자면 이 사촌왕 말고 그 정윤회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최근에 이게 박 후보 이 젊은 시절의 최대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민 목사 딸의 사위죠. 그렇죠. 딸의 남편이죠. 최태민 목사의 사위고. 그렇죠. 어떻게 남편 이게 어떤가요? 이 지금 이분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정윤회 씨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정말 이 얼굴을 아는 기자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실제 어디 최근에 사진 그 사진 이제 사진 하나 봤습니다. 예. 굉장히 옛날 사진이고 현재 얼굴을 아는 기자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풍문으로만 떠돌고 있는 박근혜 뒤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 4인방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진 4인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평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들이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권한을 쥐고 박근혜를 흔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반론의 한 가지 기류가 이들은 그냥 그 네 명의 보좌진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그 뒤에 뭔가 누군가 있을 또 있다. 것이다. 뒤에.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정윤회다라고 계속해서 이분은 지목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비선의 비선. 그러니까 이 핵심 중에 핵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겨레 21은 이제 이 정윤회 씨와 접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접촉을 사실은 이번 국면에서는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뭐 대개도 찾아가고 지분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하. 그 사무실 있다는 그 네, 빌딩 신사동에 있는. 예. 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윤회 씨를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정윤회가 박근혜 후보에게 현재 어떤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없고 떠나서 당시에 박정희 시절에 그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치부를 했던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했던 최태빈 목사의 일가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신사동에 갖고 있는 부동산만 200억 원대에 200억인가요? 이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채를 팔았는데 85억 원에 2008년에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사동에 있는 빌딩은 하나인데 이 빌딩이 현재 시세로 보면 한 150억 정도.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의 평창군 일대의 땅을 5만 평 정도 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땅이 절반 정도가 목장 부지거든요. 아, 근데 목장 부지를 과연 정윤회라는 사람이 왜 샀을까? 은퇴한 다음에 소를 키우시려나요? 알고 봤더니 그 따님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승마 선수예요. 아, 딸의 승마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모 스포츠 언론이 이제 그 개최한 승마 시합에서 뭐 탑 10에 들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딸의 드넓은 이 승마 연습장을 마련해 주신 거네요. 실제로 그 땅의 지분을 땅에게 이미 증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 인물들이 끝없이 재등장하고 그 박 그동안 후보 주변에 계속 포진해 있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한마디로 되새김질 계속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의 시선이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이건 뭐 청취자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 라인은 영포 라인이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벌인 민간인 불법 사찰, 이 대통령 비선 조직의 전횡이 막장 중에 막장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박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비선 조직이 잘 정리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송호규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21 940호 다른 기사들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기사로 한국 핵 마피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그 탈핵 기사 시리즈 3회째인데요. 핵발전소 재가동과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핵마피아 대부라고 합니다. 큰일이죠. 예, 전두환 암살을 다룬 영화 26년 요즘 상영 중인데 보셨나요? 전두환 가방을 지금도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 장세동 씨가 수직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유족 구상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한겨레 21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냈을까요? 국민 세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양반들한테는 욕으로는 부족하고 데스노트라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1회 생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일이었습니다.